그래서 하이든이 궁전에서 궁정음악가로 이렇게 있는 동안에 세상이, 궁전 밖에 세상이 막 바뀌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네, 세상이 막 바뀌어가면서 부르주아 그 시민사회가 막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 중간 계급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음악의 시장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음악의 시장. 음악의 시장이라는 게 생겨서 누구에게 이렇게 왕에게 도용되지 않고도 음악을 할 수 있는, 그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기 음악을 팔면 되지. 그죠? 자기 음악을 팔면 되잖아요. 궁정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그 음악은 모조리 다 왕의 귀속이 되죠. 자기가 만든 음악 같은 게 전부 왕 소유가 돼요. 이 종신 계약을 한 거예요. 몸 자체를 노예 계약이죠. 그죠? 노예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쓴 것들은 다 왕족, 그 왕의 소유가 되는 건데, 이제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시장이 형성되면서 내 음악을 팔 수가 있게 된다. 내 음악을 팔 수. 자, 이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입맛에만 맞는 곡을 쓰다가 시장이 생겼어. 그럼 누구 입맛에 맞는 곡을 써야 될까요? 네? 수요자들, 그죠? 보통 사람들, 그죠? 보통의 시민사회, 시민 계급들이 좋아할, 네, 그런 음악을 써야 되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팔 수가 있는 거죠? 그 시장에서? 네? 악보를 팔 수 있죠. 그죠?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악보를 팔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악보를 파느냐? 여기서 악보라는 것도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악보는 막 막 피아노 전공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가지고, 펴놓고 막 이렇게 그 전공자들이나 하는 막 연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까 궁정의 오케스트라를 엄청난 고급 오디오로 생각하시라고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악보는 오늘날로 치면 뭐에 가까울까요? 네? 음반이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너무 잘 말씀해 주시네요. 음반이에요, 음반. 오늘날 음반을 사가지고 어디다 틉니까? 오디오에 틀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오디오가 없어. 그러니까 기록된 걸, 그러니까 음반도 기록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이 기록돼 있는 거. 음이 기록돼 있는 게 악보예요. 그 악보를 사다가, 자, 돈 많은 왕족은 어떻게 됩니까? 왕족은 자기 하이엔드 오케스트라에다가 시키면 되지만 그냥 일반 시민들은 어떨까요? 산 다음에 그걸 들으려면 자기가 해야 돼. 오디오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오디오가 돼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음반을 사다가 자기가 재생하는 거야. 자기가 오디오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네. 그게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까지의 부르주아 음악 문화입니다. 그렇죠? 악보를 사다가 자기가 오디오가 돼서 자기가 연주하고, 자기가 연주하면서 막, 와, 이 음악이 이런 거였어. 우리가 음반 틀면서, 와, 이런 것처럼 자기가 연주하면서 또 혹은 친구들이랑 같이 연주하면서, 와, 진짜 재밌네, 이거. 작곡가들도 이제 뭘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연주하는 재미를 만들어줘야지. 그죠? 그건 이제 왕의 입맛이 아니라 이제 부르주아 시민들의, 그죠? 부르주아 시민들의 입맛에 맞는 음악을 하게 되는 거죠. 하이든이 처음 자기 중년 때까지는 이런 가능성이 거의 일말의 가능성이 없었다가 이 사람이 후반부로 가게 되면서, 자기 인생의 후반부로 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음악 시장들이 막 생겨요. 음악 시장들이 생기면서 거기에 부수입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슬금슬금 그쪽으로 보내는 거야, 자기 작품들을. 재미도 있을 거고 짭짤하거든요. 부수입이 짭짤하게 나오는 거죠. 왕은 어떨까요, 이럴 때? 괘씸하겠지. 그죠? 이거 종신계약을 했는데 부수입 짭짤하다고 막 딴 데로 이렇게 팔아먹어, 자기 음악을. 그죠? 그럼 내쫓아야 되죠. 그죠? 네, 문제가 있습니다. 하이든이 너무 유명해. 네. 너무 유명해져. 그 시장에서 또 막 유명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 나가? 뭐 이러면, 네, 나가죠. 뭐 이러고 나가면 이게, 손실이 너무 큽니다. 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잡아 놓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허가를 해줘요. 파는 거를. 자, 그 얘기 조금 이따가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음악들이 하이든의 음악이 원래도 되게 굉장히 파퓰러한 음악이긴 했지만 점점 더 시민 계급들이 연주하기 좋은, 연주하면서 정말 즐겁게 될 만한 음악들을 막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이든이 그때 많이 쓰는 게 현악사중주입니다. 현악사중주. 현악사중주라는 게 바이올린 2대와 비올라, 첼로 이렇게 4개의 악기를 써서 연주를 하는 그런 편성이거든요. 그런 하나의 악곡의 그 양식인데 오케스트라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오케스트라 자체를 부르주아 시민 가정에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궁전이 아니란 말이죠. 시민 계급들은 대체로 아파트에 살아요. 그 유럽에 가보면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한 4층, 5층짜리 그러니까 길가에 쫙 늘어서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다 부르주아 그 아파트들이에요. 그런 데서 주로 사는 사람들이고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이제 좀 저택이 있다고는 하지만 좀 하이 클래스 부르주아라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궁전 규모로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오케스트라를 집에다가 드릴 수가 없죠. 아무리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뜻맞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런 현악사중주 하면서 대리만족 비슷한 걸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오케스트라 같은 거를. 그래서 야 하이든 신곡이 나왔대. 이제 이러는 거죠. 하이든 신곡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하이든 이제 보통 현악사중주를 한 6개 곡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현악사중주 곡집을 출판을 해요. 그러면 6곡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6곡 들어있는 음반 같은 거 하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곡 음반을 하나 사가지고 집에 가져와서 연주를 하는데 혼자 못해. 그러니까 뭐 친구들 혹은 가족들, 그렇죠? 가족들이랑 같이 야 하이든 신곡 우리 한번 들어보자. 들어보기 위해서 연주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음악을 잘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또 열심히 연습하겠지. 그죠? 잘 듣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요. 그래서 당시에 그 부르주아의 음악 실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어마어마해서 보통 그런 거 음반이라고 제가 비유를 들었던 그런 악보를 사가지고 초견으로 연주해요. 초견이라는 게 딱 보면서 연주하는 건데. 그죠? 다 이게 파트보로 돼 있거든요. 파트보로 돼 있으니까 파트보를 나눠서 서로 딱 앉아서 그 자리에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연주하면서 즐겁게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주를 하는 거죠.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연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악보를 사다가 우리는 지금 오디오로 듣지만 그때 사람들은 오디오가 없기 때문에 연주하면서 듣는 겁니다. 자, 연주하면서 이렇게 서로 모여서 연주하면서 이 악보라고 하는 게 음반이라고. 네. 네. 그래서요. 이 궁정악장이 이제 궁정사회에서 시민사회로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음악시장이 생겼다고요. 그래서 궁정악장으로서 하이든이 원래 맺은 계약은 자신의 작품을 팔거나 남에게 줄 수 없다. 왜? 왕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왕이 독점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1979년에 새로 계약한 내용을 보면 그 계약서가 남아 있어요. 그 계약서에 딱 보면 자신의 음악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허용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어쩔 수 없다니까. 하이든 이 궁전 자기 사표 딱 써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허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이든은 이제 일반 대중에게 판매할 걸 생각하면서 이 곡을 쓰기 시작해요. 곡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죠? 더 곡이 왕의 취향에만 맞추는 일부 귀족들의 취향에 맞추는 게 아니라 평범한 중간계층 사람들에게 모두 좋아할 만한 그런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로 넘어가는 요 상황이에요. 그때 시민혁명도 발생하는 거죠. 그죠? 1789년. 시민혁명이 발생하는 그 유럽 사회의 엄청난 그 변화 시기. 그래서 우리가 1차 비엔나 악파라고 얘기하는데 1차 비엔 악파, 하이든, 그 다음에 모차르트, 베토벤. 이 사람들이 다 이 시기에 음악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의 음악을 여러분들이 설사 클래식에 뭐 그렇게 관심이 없더라도 그냥 들으면 누구든지 그냥 좋아할 수 있는 음악이에요. 19세기로 가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좀 복잡하고 너무 어려운 음악도 있고 뭐 좀 쉬운 음악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19세기, 18세기 후반 요때 그 보통 고전주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음악사에서 이 시기의 음악은 매우 대중적이에요. 그렇죠? 이런 맥락이 좀 있습니다. 특히 영국이 상업이 발달했잖아요. 영국이 상업이 발달했었고 일찌감치 자본주의로 들어가죠. 그래서 영국에서 음악 시장이 되게 발달해 있었고 악보 출판 시장 같은 것도 굉장히 발달돼 있었어요. 그래서 부르주아 사회도 굉장히 많이 형성돼 있었고 하이든의 현악사준주 같은 게 영국에서 엄청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든이 사실은 촌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에스테라시 궁전에서만 맨날 음악하던 사람인데 이제 말년에 영국에 초청을 받아서 가요. 영국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왕한테는 휴가를 받아가지고 영국의 런던에도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깜짝 놀랍니다. 완전히 무슨 스타 대접을 해주는 거야. 영국에서. 자기는 지금 처음 와보는데, 영국이란 나라를 지금 처음 와보는데, 이 사람들이 막, 뭐, 위대하신 우리 하이든 작곡가님께서 오셨다면서 막 난리야. 어리둥절한 거죠. 이 노인네가.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악보 때문에. 이미 이 사람들이 그 음반과도 같은 악보를 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연주하고 이러면서 하이든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케스트라 악보도 사가지고 오케스트라 교향곡 같은 것도 영국에서 막 연주를 하고 있었었고 그래서 하이든은 가보지도 못한 곳에 갔더니 자기를 다 알고 있는 이런 아마 음악가의 역사에서 처음 경험하게 되는 순간들이겠죠. 그렇죠? 그런 순간들이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하이든도 그런 맥락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광범위하게 이제 하이든을 경계로 해가지고 음악의 공적인 영역들이 막 발생을 하면서 사적인 영역들이 시민사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공공 영역과 사적 영역들이 동시에 막 상호 교류를 하면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아까 음악적으로 얘기하면 쉽습니다. 아까 오케스트라 같은 거는 공공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돈 내가지고 객출해가지고 콘서트를 만들어서 근데 이 과정도 되게 흥미로운데요. 궁정사회가 이제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경제적인 구조가 토지를 기반으로 했던 그 귀족사회가 이제 자본주의 중심으로 이 경제 자체가 개편되고 있었기 때문에 토지를 기반으로 한 이런 궁정사회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궁정의 돈이 말라가기 시작해요. 쉽게 얘기하면. 궁정의 돈이 말라가기 시작해. 그러면 그 하이엔드 오케스트라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져요. 그죠? 유지하기 어려워. 심지어는 극장을 아예 궁정 안에다 놔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왕립극장 이런 거 좀 말하자면 왕립극장 이런 게 있었었는데 수지타산 이걸 유지를 못해. 유지를 못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시민들한테 엽니다. 네, 시민들한테. 말하자면 대여를 막 해줘요. 대여를 해주고 그런 게 이제 극장의 출발 같은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그 왕한테서 빌려가지고, 그렇죠? 궁정에서 빌려가지고 거기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대신 입장료를 받는 거죠.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오늘날 예전에 뭐 시민예술회관이라, 뭐 여기 문화예술회관 있죠? 우리 광주에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거를 국가에서 막 운영하다가 국가에서 공공으로만 그러니까 이때 공공이라는 개념은 좀 애매해지는데, 그러니까 국가를 왕정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운영하다가 나중에 막 세금이나 이런 게 너무 딸려가지고 민간에게 위탁하잖아요. 민간에게 위탁하는 그런 거와 비슷하게 이제 궁정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시민들한테 대여해주고 나중에 거의 시민들이 점거하는 방식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공공음악회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요. 원래 오페라 하우스라는 것도 이제 왕족이나 귀족들이 이 자기 궁정 안에다가 오페라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자기네들을 찬양하는 그런 오페라 같은 것들을 많이 공연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시민들이 오페라를 막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오페라를 막 좋아하게 되니까 이제는 돈 받고 하는 그런 오페라 하우스들이 더 주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적인 영역이 되는 거고요. 이런 이 공공 오케스트라가
근데 이제 이런 공공 오케스트라가 또 생기면서 아까 하이든 같은 사람들, 하이든 같은 전 음악가들에게 가능성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정에 있지 않아도 음악을 할 수 있는, 그죠? 악보를 팔고 저런 어떤 공공음악회에서 자기가 연주를 공공음악회에서 하면 돼. 그죠? 이제 궁정에서 하지 않아도. 근데 보세요. 근데 굉장히 사실은 불안정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우리가 시민혁명 이전을 구체제라고 얘기하는데 옛날 체제, 그죠? 시민혁명 이전을 옛날 체제, 왕 귀족 중심, 그리고 시민혁명 이후를 신체제, 시민계급 중심, 시민계급 중심 체제인데 음악가의 입장에서 보면 신체제여서 좋은 건 뭘까요? 신체제로 들어가면서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그죠? 하고 싶은 거 하는 그 자유. 왕의 입맛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시장에서 음악을 하는. 근데 더 안정적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죠? 꼭 그렇지만은 않죠. 오히려 불안정해지는. 왕정에 딱 소속돼 있을 때는 오히려 그 안정된 봉급 같은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왕들이 이제 막 무너지고 궁정사회가 막 이제 허물어지고 새로운 시민사회, 지금 이 시민사회라는 게 지금 이 사회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 지금 왕 없잖아요. 모든 게 다 음악가들도 시장에서 뭐 해야 되잖아. 음악 시장. 근데 그게 음악가들 입장에서 힘들어요. 그렇다고 구체제로 돌아가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요때는 이 시기가 지금 이제 18세기에서 19세기로 이렇게 전환되는 요 시기, 신체제에서 구체제로 전환되는 이 시기에는 이런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들이 굉장히 상호작용을 풍부하게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기족적인 그 구체제도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제의 후원들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귀족들이 되게 많이 후원해줘요. 그러니까 베토벤은 뭐 꼭 먹고 알 먹고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시장에서도 엄청나게 그 환영을 받았고 귀족들은 귀족들대로 또 계속 베토벤을 막 후원해 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신체제와 구체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동시에 받아가는. 자, 그 음악가들의 입장도 그렇지만 이제 지금 우리의 좀 관점을 달리해서 부르주아 시민들은 자기네들이 음악을 듣기 위해서, 그죠? 자기네들이 음악을 듣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음악을 막 하는, 그죠? 전례 없는, 아마 인류 역사상 거의 전례 없는 가정에서의 음악하기라고 하는 게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음악 시장이 발전하는 만큼,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공적 영역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적인 영역, 친밀성의 영역이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친밀성의 영역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그 당시에는 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정 안에서 이건 지금 슈베르티아데라고, 슈베르트 아시죠? 리트 많이 썼던 그 가곡의 왕이라고까지 하는 그 슈베르트가 되게 정말 그 불우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마지막까지 그 아주 어렵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이런 분위기, 이런 친밀성에 가정음악회, 그 하우스 콘서트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일종의 팬덤을 형성해서 슈베르티아데라는 하나의 팬덤, 오늘날 뭐 BTS 아미처럼 그런 팬덤을 형성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집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같이 감상하고 노래 부르고, 이때 막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꼭 뭐 이렇게 그 전문가들이 하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는 아마추어들이 막 그 슈베르트의 노래를 부르고 뭐 이러면서 같이 정말 친밀한 그런 음악 관계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부르주아들, 악보들 사가지고 가족들이 같이 하는 거죠. 가족끼리의 어떤 음악 연주 같은 것들을. 여기서 좀 이 그림이 이제 이 조판이라고 하는 그 미술가, 꽤 유명한 미술가, 초상화 그림 많이 그리는 미술가의 그림인데 이게 18세기 후반의 그림이거든요. 18세기 후반. 보면 여기서 그 이 부르주아 가정에서의 음악하는 모습인데, 여기 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좀 이따가 여기 좀 더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건반 악기를 연주하는, 그래서 피아노가 이 시기부터 조금씩 대두되기 시작하는데 피아노를 주로 담당하는
층이 가정음악에서 전문 피아니스트들이 또 남성 피아니스트들 많지만 가정 안에서는 여성들이 피아노를 담당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이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피아노라는 악기와 여성 사이의 관계가 밀접하게 만들어지는 게 저는 그림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흥미롭게도 아마 여기 우리 여성분들 경험했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70년대가 본격적으로 서구화와 근대화를 추진하던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때 엄청 피아노도 쳤죠. 피아노 특히 딸들한테. 아들들보다는 딸들한테 시켰어요. 그렇게. 예. 딸들한테 피아노를 얼마나 시켰는지 그게 다 저기 기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때 피아노 값이 거의 그 자동차 한 대 값이었는데 월부로 장기 할부로 그 무리해가지고 피아노를 사가지고 그 집단적인 욕망이 뭐였을까요? 자, 뭔가 이런 그림을 그린 거지. 자, 이런 그림. 이런 가정을 만들고 싶은 서양의 그 아이디어란 그 근대 부르주아 가정을 한번 달성하고 싶었던 그 욕망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지금 서양 음악사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음악사나 우리의 문화사하고 무관한 게 전혀 아닙니다. 저 워낙 영향을 네. 여성 작곡가 작품이 남아 있는 게 있나요? 거의 없죠. 네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그 문제가 굉장히 날카로운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친밀성의 가족 음악 같은 게 많이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가부장제적인, 그죠? 여성들은 늘 억압이 되고 역할을 주기는 하지만 왜 피아노를 하겠을까요? 피아노 얘기 나온 김에 그냥 계속 얘기해 볼까요? 왜 피아노를 여성들이 연주를 하는 악기로? 혹시? 네, 유연성. 네, 유연성도 있고. 여기 이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네, 서양 시민 과정에서 왜 이렇게 피아노를 여성들이 많이 담당하게 했을까? 이건 뭐 그 유명한 르누아르의 그림인데, 저 르누아르가 피아노 치는 여성들 그림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다른 그림도 뭐 수없이 서양의 18세기, 19세기 그림들 보면 이렇게 가정음악한 그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거의 90%는 여성들이에요. 여성. 왜 그랬을까요? 이건 이제 사진인데 19세기 말 정도는 20세기 초,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사진인데 여기서도 여성이 피아노를 치는 장면이 나와 있고, 현악기에 비해서 베이스적인 측면이 있어요. 네, 현악기에 비해서 네, 베이스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베이스적인 측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포용적이고, 네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화음악기니까 그죠? 화음악기가 갖는 그런 어떤 감수성 이런 게, 네네, 좀 더 남성들 그런 게 있고, 현악기나 이런 거는 또. 뭐 정답은 없는 이건 그냥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보는 건데 왜 여성이라고 하는 것과 피아노, 건반 이런 게 이렇게 연결이 됐을까? 반주. 네, 그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선생님하고 얘기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화음 악기이기 때문에 반주라고 하는 역할. 그래서 자기는 약간 물러서서, 그렇죠? 좀 솔로 악기를 돋보이는 그런 차원. 그것도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조금 다른 의견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네. 이동이 불편하다. 네. 네. 많이 아무리 시민사회가 됐다 하더라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가부장 세대에서는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징적 있나요? 네, 너무 날카로우시네요. 여기 지금 청중들의 수준이 네, 엄청나게 높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답은 없는 얘기인데, 그렇죠? 되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은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회학자인데,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가장 유명한데, 그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가 음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과 일가견이 있었던 분이고요. 그분이 쓴 그 음악에 관한 음악사회학에 대한 그 저술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왜 음악
그 피아노와 건반이 여성들의 악기로 이렇게 특히 19세기 지나오면서 그렇게 됐는가? 바로 정확하게 똑같이 말씀. 이건 거의 가구라는 거야. 엄청나게 무거워요. 아시죠? 그렇죠? 여기 이게 거의 기계인데 기계 장치여가지고 한 5천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완전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본격 개발된 그런 악기거든요. 엄청나게 무겁고 집안에 그냥 붙박이로 있어야 돼요. 예, 그거는 집안에 붙박이로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에게 자연스럽게 다른 악기들은 갖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갖고 다닐 수 있는 악기들은 아무래도 남성들이 뭐 첼로 같은 악기는 예를 들면 다리를 벌려야 된다거나 이런 것도 아마 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들이 있었을 텐데 특히 피아노와 그 가정음악 19세기 시민사회에서 가정음악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성과 피아노라고 하는 부분은 그 측면이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반주악기로서의 그런 거 이런 것도 다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가장 이제 쉽게 악기를 배우는 그런 악기들 중에 하나가 피아노였고요. 사실 이제 피아노라는 악기가 오늘날은 굉장히 좀 어려운 악기처럼 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이거 사실 영어로 뭡니까? 이게 키보드거든요. 키보드, 건반이라는 게 키보드인데 PC 우리가 이렇게 키보드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판 치는 거. 원리상 다르지가 않아요. 그냥 누르면 입력되는 거예요. 입력되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기계입니다. 기계. 키보드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주 메카니스틱한 악기고 이 악기가 이 세상에서 개발된 악기 중에 가장 쉽게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예요. 예를 들면 바이올린이다 그러면 바이올린은 소리를 사실 이거 활로 바이올린 잘 못하는 사람 이거 정말 듣기 괴롭죠. 활 그어가지고 어떤 하나의 제대로 된 피치를 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렇죠? 관악기는요, 리드 악기를 제외하면 사실은 소리 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트럼펫 같은 거 한번 소리 내보세요. 소리가 안 나, 아예. 그 서양 악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비서양 악기, 한국의 전통 악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해 보이는 악기들이 오히려 어려워요. 소리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피아노는 그 복잡함이 뭘 위해 되어 있냐면 단순하게 연주할 수 있게 하려고 만들어진 그 복잡함입니다. 그 5천 개의 부품들이 동원돼서 딱 하나 손으로 누르기만 하면 정확하게 그 소리가 나게 만드는 그런 기계적인 장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민 시대, 그죠? 이 시대에 아주 걸맞는 상징적인 악기예요. 아주 그런 상징적인 악기로서 그래서 아마 그 접근의 쉬움 이것도 연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들의 악기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 중에 그래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여러 음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반주를 할 수 있으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가정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현악사중주 같은 경우에는 이 현악기가 대체로는 단음밖에 못 내거든요. 끼케가 더블 스탑이라고 해서 한 두 소리를 동시에 내는 정도밖에 못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해야만 어떤 화음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피아노는 동시에 10개 음을 낼 수 있어요. 그렇죠? 양쪽 손가락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말하자면 음반을 딱 사가지고, 음반을 산다고까지 하네, 이제. 악보를 사가지고 곧바로 재생을 하기가, 혼자서 딱 재생하기가 좋은 게 피아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음악의 굉장히 상징적인 악기고 그것을 여성들이 주로 많이 담당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18세기에 이런 어떤 친밀성의 영역에서 사람들이 음악을 엄청나게 하고, 그렇죠? 이때가 제가 볼 때 정말 서양 음악사의 최고 황금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사회 철학자인 윌건 하버마스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부르주아 공론장의 형성. 그 하버마스가 가장 이상적으로 그리는 서양 시민사회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 모습이 바로 이때의 모습입니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까지. 그때의 이런 가정에서 이렇게 음악하던 그 시기. 그런 어떤 아이디어란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까? 이게 그 독일 사회 비판 이론가들의 하나의 이상향 같은 거예요. 그 시대로 왜 못 돌아갈까? 그 시대는 왜 그렇게 빨리 끝나버렸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사실.
물론 이게 되게 꽤 오래 가긴 하는데, 그래서 사실 예전에 저 어릴 때 독일에 뭐 저기 유학을 갔다가 피아노 많이들 하는데 이제 피아노 유학을 갔다가 그 하숙집 할머니 피아노 치는 거 보고 기죽어서 돌아왔다 이런 얘기 예전에 꽤 있었거든요. 약간 과장된 얘기겠지만 또 일리가 있는 얘기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때 그 할머니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9세기의 이 낭만주의적 시민 문화의 세례를 그래도 관성적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정말 잘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마추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때 자기가 음반을 듣기 위해서 저 악보를 가지고 소리를 자기가 스스로 내서 자기가 들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참 이게 고약한 게 귀족들의 또 이거 이 하범 저기 뭐죠? 사회학자 브루디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구별짓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좀 돈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영역을 치고 들어오면 또 뭔가 티를 내려고 해. 그죠? 사람들이 내가 뭐 무슨 좀 좋은 옷을 입었는데 자기보다 좀 계급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옷을 다 입어.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 더 기죽일 만한 옷을 찾는 거죠. 뭐 그런 것처럼 뭐 명품 가방 막 2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개나 소나 들고 있으면 자기는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게 이런 어떤 고약한 품성인데 너무 고약하다고만 얘기할 수는 또 없는 맥락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직업음악가들이 연주계를 상업적 영역으로 전환시키는 현대화 과정을 통해서 근대화 과정이라고 해도 좋겠고요. 전통적으로 귀족 계급이 가졌던 힘이 잠식되는 거죠. 이 부르주아들이 귀족들이 하던 거 다 해 이제. 그렇죠? 귀족들이 하던 것들을 가정에서 다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귀족 계급은 이제 뭐 받아들여야 돼요. 동등한 동반자로 이제 예전에는 개무시했던 뭐 말을 좀 험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막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동등한 사람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음악가들도 더 이상 귀족의 고용인이 아니라 독립적인 음악 사업가로 이제 변신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에는 귀족 계급의 탁월함을 나타내는 토대가 물량적인 지출과 경제적인 과시였는데, 저 오케스트라를 막 기용하고 이런 과시였었는데, 이제는 좋은 취향을 앞서는 질적 과시로 바뀌게 돼요. 부르주아보다 내가 그래도 질적인 과시를 할 수 있다. 이런 걸로 양적 과시로는 이제 좀 어렵다라는 거죠. 양적 과시를 할 수 있는 부르주아들도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붙잡는 게 베토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를 들면 베토벤을 왜 이렇게 귀족들이 그러니까 아까 베토벤이 구체제에서 신체제로 넘어왔는데 신체제로 넘어왔는데도 귀족들의 후원을 많이 받았다고 했죠. 그렇죠? 귀족들의 후원을 받는 그 맥락이라는 게 그러면 구체제나 다를 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가해지잖아요. 그럼 베토벤이 뭐 신체제 음악가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후원을 많이 받았다면 뭐 구체제 음악가나 다를 거가 없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보면 돼요. 베토벤도 후원을 받았고, 예를 들면 하이든도 에스테르하치 궁정의 후원을 받았죠.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베토벤은요 후원을 받는데 후원을 해주는 사람들이 줄 서서 후원을 해줘요. 네, 경쟁을 해요, 막 후원자들이 서로 막 베토벤 그래서 베토벤이 이제 곡을 써가지고 후원을 받으면,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 현악사중주라는 쓰는데 그 사람 이름으로 헌정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써줘요. 그거를 이제 한 2천만 원, 3천만 원을 예를 들면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서로 못 주려고 날린 거예요. 그 손을. 그걸 막 서로 경쟁을 해서 그 이름을 따려고. 누구에게, 최유준에게 이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려면 이제는 뭐냐면 단순히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인맥이 필요하고, 그죠? 베토벤과의 친분이 있어야지. 그죠? 그게 있어야지 그걸 따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과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베토벤을 알아. 이거지. 내가 베토벤을 알아. 그래서 베토벤이 나한테 헌정을 해. 그건 못하지, 니들. 이제 이 질적 과시라는 거. 질적 과시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양적 과시가 아니라 이제 나 베토벤 정도 아는 사람이야. 베토벤이 나한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베토벤이 나의
신미안 같은 거를 인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토벤도 아무한테나 헌정 안 하거든. 그렇죠? 아무한테나 헌정 안 해. 오히려 베토벤이니까 고르는 겁니다. 귀족들을. 후원자를 골라. 그러니까 이게 하이든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구체제와 신체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체제 후원자가 없었던 건 아닌데, 후원 시스템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베토벤이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베토벤의 힘만은 아닌 거죠. 사회가 바뀐 거지. 시민혁명과 함께 사회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 태어났는지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자기가 그럴 수 없는 시대에 태어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래서 이제 음악적 위대함에 대한 귀족층의 관심과 감수성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막 이렇게 띄우기도 하죠. 그죠? 자기가 베토벤을 좀 알아. 이제 이 얘기를 하려면 베토벤을 띄워야지. 그래서 베토벤 같은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작곡가이긴 한데, 막 이런 그 작곡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막 뜨게 되는 거의 최초의 현상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작곡가라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고급 오디오에 불과했고 하인이었어요, 하인. 그렇기 때문에 뭘 띄우고 말고 할 거 없어요. 근데 19세기 오게 되면 베토벤은 너도 나도 막 띄웁니다. 그래서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고 귀족들의 존경까지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그런 구별짓기, 그죠?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점점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 앞에 그림들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이런 모습. 너무 고뇌에 차 있어. 뭔가 베토벤의 그 세계. 이거 아무나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나는 이해하고 있어. 이런 모습. 그래서 아주 진지한 음악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진지한 음악. 그 전까지는 같이 즐겁게 음악하는, 그죠? 그런 음악의 어떤 것이었다면, 너는 모르는 게 있지. 그런 세계가 있지. 그죠? 이게 이제 낭만주의 시대로 이제 접어들면서 생기는 현상들인데, 이제 대중적인 음악, 또 상업적인 음악, 대중적인, 그냥 계속 구별짓기를 하면서, 그래, 니들은 그런 즐겁고 오락적인 그런 거나 해. 나는 이런 어떤 베토벤의 그 진지한 음악을 난 그 세계를 내가 알아. 이런 구별짓기를 계속하면서 이 음악계가 점점 이 진지한 음악이라는 이데올로기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서서히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형성이 된. 그러니까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갈 때는 대중음악과 진지한 음악의 구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차차차차 소위 예술음악, 진지한 음악 그런 것과 대중음악, 상업음악 이런 것들이 홍해 갈라지듯이 갈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현상이 뭐냐면 전문가들을 점점 키우는 현상이 이제 일어나겠죠. 스타 음악가들을 막 키우고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흥행 사업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또 부추기겠죠. 그렇죠? 흥행 사업들이 만들어지면서 비르투오조라는 개념이 이 시기에 이제 19세기에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말 초절 기교라고 하죠. 막 엄청난 기교를 앞세우는 그런 음악가들, 연주자들이 막 나오면서 아마추어들의 기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네. 니들은 이건 못할걸? 이러면서. 그런 거를 또 막 그 매니저들이, 그죠? 매니저들이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공음악회 쪽으로 더 사람들을, 그러니까 공공 쪽으로만 하고 사적인 음악 활동들, 친밀성의 음악 활동들을 억압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죠? 그런 쪽을 억압하고 공공성 나와서 그냥 티켓이나 사서 그 잘하는 사람 음악이나 들어. 뭐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네. 말하자면 그런 방식으로 음악이 흐르게 되고요. 가장 결정적인 결정타는 19세기 후반에 저런 게 생깁니다. 이게 뭡니까? 축음기가 발명이 되면서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음반이 나오죠. 이제 악보 비유로서의 음반이 아니라 진짜 음반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거는 딱 놓고 틀면 소리가 나. 네, 소리가 나요. 처음에는 그 소리가 너무 조악해서 너무 조악했기 때문에 저걸로는 안 되겠다면서 막 피아노를 쳤어요. 그렇죠? 근데 점점 소리가 좋아지네. 1925년에는 이제 전기 녹음이라 해가지고 마이크로폰을 쓰는 녹음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음질이 비약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래봤자 또 이게 이 음반이 한쪽 면이 막 3분, 4분밖에 안 돼요. 너무 짧아. 근데 또 좀 있으니까 LP라고 해서 롱플레잉
한쪽이 막 30분 되는 그런 러닝 타임의 음반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질도 좋고, 사람들이 너무 훌륭한 연주자들의 음악이 가정에서 들을 수 있게 돼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피아노를 놓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음악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도르노라고 하는 뭐 아까 얘기했던 비판 이론가들 중에 한 사람인데, 아도르노 같은 사람은 결정적으로 저런 그 축음기 같은 것의 발전, 나중에 라디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게, 자기가 직접 음악을 하는 그런 19세기의 어떤 그 시민사회의 전통들을 완전히 몰락시켜 버렸다. 그래서, 음악 듣는 능력들이 완전히 퇴화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의 음악 듣는 능력들이 자기가 해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해보는 거하고 그냥 듣기만 하는 거, 그것도 20세기 초까지는 음질이 엄청나게 조악한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공적인 것이 비대해지면서, 그렇죠? 공적인 것들이 비대해지면서 사적인 친밀성의 영역은 쪼그라들고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하브마스가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게 이 어떤 체계라고 하는 게 어떤 공적인 측면들인데, 공적인 측면들이 과대해지면서 우리의 생활세계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일상의 영역 같은 것들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이 음악을 통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